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05년 5월 12일 일본 삿포로시 미나미구에서 25살의 남성 고바야시 야스오가 긴급 체포됩니다. 그런데 언론에 그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순식간에 주목을 받았죠. 그리고 기이하게도 왕자, 범죄자한텐 절대 붙일 수 없는 이런 별명까지 생기는데요. 이게 단순 얼굴 때문만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이 남자가 체포 당시 입고 있던 그 옷에 있었어요. 일본 유명한 애니메이션 테니스의 왕자 유니폼이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또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사람들이 그를 왕자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아주 기이한 범행 전말, 지금부터 낱낱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시간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2004년 6월 19일 도쿄도 아다치구의 한 도시락 가게에 웬 젊은 여성이 뛰쳐들어가요. 저 쫓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택시 좀 불러주세요. 너무 긴박한 상황이에요. 가게 주인은 영문도 모른 채 일단 택시를 불러줬고 이후 여성은 차에 올라타서 황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가게 주인은 무슨 상황이야? 영 찝찝했죠. 혹시 이 동네에서 사건이 벌어졌나 싶어서 뉴스와 신문도 꼼꼼히 읽어보는데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스토커? 아니면 남친이 따라온 건가? 이후 수개월이 흘렀고요. 그날의 사건도 점점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죠. 그날 도시락 가게를 황급히 찾아온 여성은 19살이던 이노우에 타카미입니다. 사실 그녀는 무려 104일간 그 지역에 있는 한 맨션에 감금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순간이었어요. 다행히 그 주인이 택시를 불러줘서 동네를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 가까운 종교시설을 찾아갔고요.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죠. 하지만 그녀는 신고를 망설였습니다. 자기 신분을 잘 알고 있는 그 범인의 보복이 매우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 감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그로부터 11개월 뒤인 2005년 5월입니다. 그 범인이 바로 앞서 체포된 고바야시 야스오고요. 3개월가량 19살 소녀를 감금한 혐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가 경찰에 체포된 후부터였죠. 고바야시가 이미 동종 범죄, 그러니까 과거 또 다른 여성을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고 있던 상태더라고요. 한마디로 이거 완전 상습범이라는 거죠. 완전 노답이야. 아니 무슨 사냥꾼이냐고요. 범인 고바야시 야스오, 1980년생으로 일본 아오모리현 출신입니다. 근데 집안이 화려해요. 일단 친할아버지는 전 경찰서장, 그 당시에 2개의 보육원을 운영하면서 부유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아버지도 대단한데 전 국회의원, 또 그 당시엔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어머니는 또 교사입니다. 삼촌 역시 정계에서 잔뼈가 굵은 정치인이고요. 그러니까 집안이 그야말로 권력과 돈, 이 2개를 다 거머쥐고 있었죠. 이런 엘리트 집안에서 자란 고바야시는 그야말로 금지옥엽 귀하게 성장합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단적으로 보면 초등학교 때 한 달 용돈으로 100만 원 정도 받았고요. 매일 아침 어머니가 비싼 외제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는 게 일상이었어요. 게다가 이 고바야시 얘 자체가 야, 나는 부잣집 아들이야 이러면서 재력을 자랑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 자랑도 눈꼴 시렸겠죠. 근데 언제부턴가 친구들을 마치 하수인, 하인 다루듯이 이렇게 좀 무례함을 보이는 거예요. 워낙 집에서 오냐오냐 자라다 보니까 친구일지언정 나를 좀 대우하고 또 네가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여긴 것 같아요. 그렇게 뻐기고 다니다 보니 점점 학교에서 소외를 당했겠죠? 애들이 쟤 재수없어 왜 저래 멀리합니다. 당시 그의 별명이 왕자였는데 한마디로 왕자병에 걸린 고바야시를 비꼬는 별명이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고바야시 주변엔 제대로 된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외톨이가 된 그를 위로해주던 건 그나마 애니메이션인데 특히나 세일러문이었죠. 이건 좀 특이하죠. 어쨌든 그는 주로 홀로 방 안에서 이 취미를 즐겼다고 해요. 만화를 보고요. 이후 고등학교에 진학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학교 저 학교 2번이나 전학을 하면서 좀 적응하나 했는데 끝내 중퇴를 선택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고바야시는 소위 집안에 좀 문제아로 낙인 찍혀요. 특히나 아버지와 갈등이 극대화되거든요. 그나마 이 집안에서 자기 편을 들어주는 건 어머니뿐이었죠. 하지만 고바야시가 고등학교를 중퇴하던 그 해 비극이 찾아옵니다. 어머니가 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겁니다. 이 사건은 고바야시를 완전히 180도 변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잖아도 친구도 없는데 이제 나를 지탱해줄 엄마도 없고 학교는 중퇴했고 그때부터 완전히 방에 틀어박혀서 일본에서 말하는 히키코모리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그는 홀로 방에서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 게임이 뭐였냐면 성인 전용 게임인데 이게 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에게 둘러싸이는 일명 하렘물이라고 해요. 저도 이 하렘물이란 단어를 이번 사건 통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하렘이란 건 이슬람권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부 다처제를 의미하는데 이걸 게임으로 만든 게 하렘물인 거죠. 약간 남성들의 판타지 같은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히키코모리로 살아오던 어느 날 2000년도 10월쯤 됐을 때 고바야시가 무슨 생각인지 벼랑간 독립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삿포로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해요. 근데 이때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제가 홋카이도 대학 의학부에 다니고 있어요. 의사 시험에도 합격했고요. 라고 당당히 말하거든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라고 믿었고 내 아들이 이제 의사가 된다라는 그 자부심에 매달 400만 원의 생활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던 2001년 4월 그에게 마이라는 여자친구가 생기게 돼요. 둘은 동거를 했고 그때부터 이 고바야시의 뒤틀린 욕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이 시기 그의 머릿속에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여자에 대한 복종을 시키려는 그런 심리? 근데 그게 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요. 마치 자신이 즐겼던 그 하렘물 게임처럼 한 명이 나를 숭배해서는 안 돼. 여러 명의 여성이 나를 숭배해야 되고 내가 그들을 컨트롤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상하게도 당시 만났던 여자친구 마이도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를 합니다. 결국 그는 마이와 함께 근처에서 알바를 하던 19살의 여성 미지에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일본 좀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죠. 여러분이 이들의 어떤 사고방식을 조금 그냥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해 좀 힘듭니다. 같은 해 8월 고바야시와 마이가 크게 다투는 일이 발생합니다. 원래 이 남자가 굉장히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는데 싸움을 하던 끝에 마이의 대퇴부를 찔러서 상해를 입힌 거예요. 마이는 깜짝 놀라서 그 길로 도망쳤고요. 자, 그러자 고바야시는 혼자가 됐죠? 그랬더니 그간 찜해뒀던 미지에에게 눈길을 돌렸습니다. 어느 날 그녀에게 이제 접근을 해서 자기가 정신과 의사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런 어필을 하니까 19살밖에 안 된 미지에도 솔깃했던 것 같죠. 그래서 고바야시가 매일매일 그녀를 찾아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봤는데 너가 이렇게 지금 편의점 알바나 할 인물은 아니지 않냐? 너한테는 굉장히 가능성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러지 말고 내가 널 보석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황당한 감언이설을 하면서 그녀를 꼬드깁니다. 결국 미지에는 고바야시와 교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부터 그가 기괴한 요구를 시작했죠. 자기를 주인님이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주인님. 그리고 이걸 거역하면 거침없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근데 그 폭력이 굉장히 심한데 만약 미지에가 자기 말을 거역하고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면 오른손에다가 막 뜨거운 물을 부어서 화상을 입히기도 해요. 무섭죠, 너무. 그러던 2001년 9월 고바야시는 삿포로에 사는 또 다른 여성에게도 손길을 뻗쳤습니다. 역시나 정신과 의사다라고 속이면서 상담을 핑계로 A씨를 불러냈죠. 당시 여성 A씨는 우울증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 뭔가 상담 받아보고 싶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선뜻 고바야시의 호의를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걸 또 어떻게 속나 싶지만 고바야시한테 사실 나름 수법이 있었죠. 우선 그 인터넷 만남 사이트로 이성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렸을 적 버릇 걔 못 준다고 집안의 부와 명예를 자랑해요. 나 이런 집안 출신이다. 우리 아버지는 뭐 하시고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시고. 게다가 또 의사 시나리오까지 나오니까 좀 쉽게 이성의 호감을 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성 A씨가 정신상담을 이유로 고바야시 아파트에 들어온 순간 지옥이 시작됩니다. 바로 현관 걸어 잠그고 협박해요. 밖에 나가면 죽여버리겠다고요. 그렇게 감금이 시작되고 그게 무려 2주간이나 이어졌죠. 와, 고바야시는 여성을 완전 놀이개로 삼았습니다. 특히나 고문을 즐겼는데 때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A씨 몸을 담배로 지지고 뜨거운 물을 붓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A씨는 죽을 것 같죠. 근데 아까도 감금을 2주 했다고 그랬는데 2주 정도가 지나자마자 고바야시가 뭔가 지겨움을 느꼈는지 야, 너 이제 나가 하면서 그녀를 순순히 풀어줍니다. A씨가 즉각 경찰서로 달려갔고 그렇게 범죄가 세상에 드러나게 돼요. 고바야시는 체포됐습니다. 근데 또 짱구를 굴리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 심각한 정신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심신미약으로 죄를 회피하고자 한 건데요. 게다가 여기에 고바야시 아버지까지 나서서 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내가 얼마나 합의금 주면 되겠냐? 그 돈으로 매수하려고 들었죠? 결국 그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준 끝에 고바야시에게 내려진 처벌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러니까 감옥은 안 갑니다. 그는 다시 사회로 나왔습니다. 당시 고바야시는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전혀요. 오히려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건 다 여자들이 문제야. 내가 멈출 줄 알아? 이런 자세예요. 그의 목적은 하나였죠? 하렘을 만들자. 그놈의 하렘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많은 이성들이 그냥 자기를 그냥 이렇게 떠받쳐주는 그런 환타지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나와 진짜. 이걸 실현하고자 했고요. 이후 고바야시는 도쿄로 이주합니다. 그러면서 또 아버지한테 손을 내밀죠. 아버지, 저 진짜 정신 차렸어요. 저 이제 진짜 의대에 갈 거예요. 도쿄에 있는 입시학원 다니고 싶으니까 좀 생활비 좀 대주세요. 아버지도 또 속은 걸까요? 그에게 이사 비용과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당시 고바야시는 집행유예 중이었어요. 그래서 보호 관찰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도쿄로 이사를 가면 당연히 그쪽 관찰소로 연락이 가야 하는데 웬일인지 도쿄 쪽에서 고바야시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돼요. 어라? 그럼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경찰의 레이더에서 벗어나게 되죠. 고바야시는 곧바로 인터넷으로 새로운 먹잇감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게 레이더에 들어온 게 19살 이노우에 타카미였습니다. 아까 그 도시락 가게로 와가지고 황급히 도망친 그 여자요. 둘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만나면서 점점 신뢰를 쌓아갔어요. 정말 뱀 같은 혀를 가진 고바야시에게 어린 타카미는 한없이 빠져들었고 결국 사귀기로 했죠. 그러자 고바야시 수법 나옵니다. 도쿄에 있는 우리 내 고급 아파트에 와가지고 같이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꼬드겼죠. 2004년 3월 8일 타카미는 도쿄 아다치구에 위치한 고바야시 맨션에 발을 들였고 그때부터 끔찍한 감금 생활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그는 타카미의 목에 애완용 목걸이를 걸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주인님이라고 부를 걸 강요했죠. 도망치지 못하도록 목에 쇠사슬 채웠고요. 이후 예상한 대로 각종 폭행과 또 지독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완전 무슨 일본의 변태 성인물에 나오는 사람 같아요. 물론 피해자 타카미가 수차례 탈출을 시도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너가 어디 사는지, 너 가족 어디 사는지 다 알고 있다. 난 야쿠자랑도 친하다.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이 좀 구체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가 이 집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 것 같냐? 다 쫙 깔려 있는데 넌 어차피 도망 못 간다. 이렇게 주입하니까 타카미가 겁을 먹은 거죠. 그렇게 무려 104일이 흘렀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도 고바야시가 먼저 질렸어요. 재미없어. 어느 순간부터 고문도 좀 느슨해지고 감시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걸 놓치지 않고 타카미가 미친 듯이 탈출에 성공하게 된 거예요. 가게에 도움을 요청했고 극적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신고는 바로 안 했잖아요. 왜 더 빨리 신고하지 않았나 싶은데 당시 그녀의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어서 딱 부모님을 봤는데 엄마를 첫눈에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라고 해요. 게다가 야쿠자를 풀어서 가족까지 죽인다, 이 협박에서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신고하기까지 너무 두렵다, 안 하고 싶다 하면서 11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2005년 5월 10일 고바야시는 또다시 감금치상 혐의로 긴급 체포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일련의 사건 외에도 미성년자를 호텔에 3일 감금하고 성폭행, 또 23살 여성을 자택에서 10일간 감금한 혐의,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게 총 4건의 혐의로 기소된 거죠. 이거 완전 미친놈이에요. 그가 계속 벌이고 있는 이 납치 범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붓거나 담배로 지져서 그런 고문을 하면서 자기가 쾌락을 느끼고요. 또 여기엔 성폭행과 폭력도 동반됩니다. 심지어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서를 쓰게 했다는데, 이걸로 봤을 때 한 여성을 어떤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노예나 게임 캐릭터 정도로 여긴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알려지면서 당연히 대중의 비난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그에게는 정확히 감금 왕자라는 별명이 붙게 되죠. 공교롭게도 체포 당시 입고 있던 옷에 어린 시절 별명에다가 또 상습적 여성들을 감금하는 수법까지 합쳐져 있었잖아요. 그 결과였던 겁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죠. 또 심신미약 주장하는 거예요. 플러스 정신분열증이 있다면서 정신과 치료 내역까지 제출합니다. 아마 이 정도는 이제 미리 준비해놨던 것 같아요.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 법이 호락호락 넘어가 주지 않았죠. 2007년 10월 도쿄 지방법원은 그에게 징역 14년 실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장이 양형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혀요. 여성들의 인권 무시하고 절망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학대와 성적 폭행을 반복한 죄의 무게를 느끼기 바란다. 그가 죗값을 온전히 치렀다면 지난 2021년 고바야시는 다시 일본 사회로 나왔을 겁니다. 과연 하렘을 꿈꾸던 그 뒤틀린 욕망 덩어리가 지난 14년간 반성은 고사하고 과연 바뀌었을까요? 어쩌면 감금 왕자라는 타이틀마저 자랑스럽게 생각한 건 아닌지 아주 지긋지긋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구독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14살의 소녀 사이토 안나는 도쿄 인근에 있는 사이타마현 아사카시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의 좋은 보살핌 속에서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취미로 발레와 오르간 연주를 좋아했고요. 성격이 아주 쾌활한 아이였어요. 그러던 지난 2014년 3월 10일 중학교 1학년이던 안나의 귀가가 유독 늦어졌습니다. 보통 같으면 집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5시쯤인데요. 그날은 6시가 되도록 소식이 없었죠. 불안감에 휩싸이던 엄마가 직접 마중을 나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대문을 지나치는 찰나 집 앞 우체통에 웬 메모 하나가 남겨져 있는 걸 발견해요. 보니까 분명 딸 안나의 글씨체입니다. 집도 학교도 좀 쉬고 싶어요. 잠시 친구네 집에 있을 테니까 찾지 마세요. 근데 안나가요, 절대 이렇게 쪽지 한 장만 남겨놓고 가출을 할 아이가 아니었어요. 이건 무슨 일이 생긴 게 틀림없었죠. 놀란 엄마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수색을 펼쳤지만 안나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방불명이 된 지 3일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리고 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죠. 동네 곳곳에는 실종 전단지가 배포됩니다. 그러다 정말 다행히 이웃 주민의 제보가 들어와요. 실종 당일이던 그 10일 날
오후 4시쯤에 안나가 집 앞에서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과 대화하고 있는 걸 봤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이웃이 이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들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는 전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실종 9일째인 3월 19일 안나의 집에 의문의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이번에도 안나의 필체로 작성돼 있었어요. 구조 요청일까요? 그런데 편지를 보고 부모는 다시 한번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걱정 끼쳐서 죄송해요.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당분간 찾지 말아주세요. 딸의 당부가 섞인 편지였죠. 그런데 부모와 경찰은 안나가 결코 스스로 이 편지를 썼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 협박이나 강요라고 했죠. 거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안나가 없어졌을 당시에 휴대폰이나 지갑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가출을 결심한 소녀가 달랑 책가방만 하나 메고 나갔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수사의 초점은 가출을 가장한 유괴 사건 쪽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편지 봉투에 우체국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이곳은 안나의 집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사이타마현의 아게오시였고요. 경찰이 이 지역으로 가서 다시 집중 수색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별다른 특이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모두의 추정대로 안나가 유괴된 거라면 분명 필사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흔적이나 적어도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목격될 법도 한데요. 이 실종은요, 이후에 정말 공중에서 아이가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 어떤 단선도 남아있지 않았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록 사건은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성한 시간은 그렇게 흘렀죠. 한 해가 지나갔고 실종 2년째. 2016년 3월 27일이었습니다. 안나의 집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와요. 목소리는 놀랍게도 안나였습니다. 다급한 엄마가 너 일단 어디에 누구랑 있는 거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아이가 공중전화 부스에 혼자 있다고 말합니다. 그때 안나가 있던 부스는 집에서 약 20km 정도 떨어진 JR 히가시나카노역이었는데요. 일단 안나는 엄마가 전화기로 시키는 대로 침착하게 이 전화로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경찰이 그쪽으로 출동을 해서 아이를 구출했죠. 그렇게 2년 만에 정말 사무치게 그립던 딸이 부모님 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말 너무 기적 같죠. 그런데 한편으론 도대체 그동안 안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먼저 이웃 주민이 제보했던 대로 실종 당일 안나와 대화를 나눴다는 젊은 남성은 유괴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안나를 강제로 끌고 가는 대신 다른 방법을 택했어요. 자기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너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됐다. 그런데 안나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왔다라고 말한 겁니다. 겨우 14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이던 안나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한 채 그 남자를 따라 나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차에 탑승을 했죠. 이때 이 남자의 태도가 돌변했는데요. 이혼은 거짓이었다. 사실 니네 부모님이 막대한 빚을 졌고 안나의 장기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려 한다는 그런 협박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안나가 나이가 좀 어린다 하더라도 쉽게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때 범인이 꽤 용의주도했어요. 그러면서 남자가 무엇을 건넸냐면 녹음 파일 하나를 들려줍니다. 들어보니 실제 부모님의 목소리로 장기 매매를 운운하는 내용이 흘러나왔죠. 안나는 남자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상하셨죠? 그건 음성 합성 프로그램으로 교묘하게 조작한 가짜 파일이었습니다. 이후 남성은 안나에게 안대를 씌웠고 자신의 집으로 그녀를 데려갑니다. 심지어 거긴 안나가 사는 동네로부터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치바현에 있는 치밭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끔찍한 감금 생활이 시작됐죠. 방문은 외부에서 잠금 장치로 단단히 잠겨 있었고요. 일거수일투족 감시받았습니다. 집 밖을 벗어나지도 못한 채 그렇게 2년을 갇혀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범인이 잠시 외출을 했고 그걸 계기로 안나는 가까스로 도망쳐 나오게 된 기구한 사연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소개한 토요 미스테리 사건에서 이렇게 쉽사리 아이가 살아 돌아온 적이 없었는데요. 정말 여러분도 휴 하셨죠? 그런데 이후 안나가 발견된 다음 날 3월 28일 새벽 3시경에 이번엔 시즈오카현 이토 씨의 신고가 하나 들어옵니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도로가에서 아주 위태롭게 걷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제보자는 그한테 다가가서 너 교통사고 당했냐? 도와줄까? 라고 물었는데 남자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는 그저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지난 2년간 안나를 유괴하고 감금했던 용의자 23살의 테라우치 카부였죠. 카부는 안나가 탈출한 사실을 깨닫고 이제 체포될 게 너무도 두려운 나머지 흉기로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패를 했고 그렇게 피를 흘린 채 거리를 떠돌고 있었는데요. 그가 체포된 후에 신상을 줘야 하던 경찰들은 다시 한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14살 중학생을 하루아침에 납치해서 2년 동안 데리고 있던 그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 정상은 아니죠. 소아성애자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얘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남자였습니다. 카부의 부모는 오사카에서 호화 저택을 소유한 재력가였고요. 방범용품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부모였는데 그 밑에서 유복하게 자랐죠. 심지어 안나와 동갑인 여동생까지 있습니다. 카부는 학창시절 성적도 아주 우수해서 명문고로 알려진 이케다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이후에 일본에서 대학 순위 10위권 정도로 평가가 되는 치바 대학에 진학합니다. 평소에 말주변이 없고 좀 낯을 가리는 성격이긴 했어요. 하지만 컴퓨터를 잘 다루고 또 항공 쪽에 큰 흥미를 보여서 파일럿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고요. 대학교 2학년 때는 캐나다로 유학까지 다녀오면서 거기서 경비행기 조종 면허를 취득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치바 대학에서 한 50m 떨어진 한 아파트에서 자취 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2년간 그가 안나를 납치한 이래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심지어 2016년에는 대학 졸업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성적도 좋지, 태도도 좋지 해서 같은 해 4월에는 도쿄 신주쿠에 있는 소방설비 회사에 취직이 내정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요, 카부는 이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아주 인사성이 밝은 예의 바른 청년이라고 소문이 났던 게 더 큰 충격이에요. 이걸 종합해보면 부잣집 아들에 정말 남부럽지 않고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모든 걸 누리고 살던 카부가 갑자기 10대 소녀를 납치한 겁니다. 도대체 왜요? 범행 동기에 대해서 카부는 자기 입으로 나는 중학생 때부터 여자아이를 납치하고 싶은 욕망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되고 안나가 살고 있던 이 아사카시라는 동네를 범행 장소로 물색한 후에 안나가 우연히 그 타겟이 됐던 거죠. 이건 충동 범죄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철저히 계획한 범죄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모든 게 좀 뭔가 비뚤어진 성적 욕망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년간 카부와 안나 사이엔 어떤 성적인 관계도 없었고 폭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카부는 그냥 여자아이를 납치했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다는 것 자체로 만족을 했고요. 안나를 가둬놓고 관찰하는 거에 초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년간 완전한 사육을 실행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안나가 카부에게서 도망치지 못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정신적인 세뇌를 당한 거예요. 카부는 매일같이 네 부모는 널 찾지 않는다, 넌 부모에게 버려졌다 라는 말로 세뇌시켰습니다. 물론 안나도 처음에는 부모님이 날 구하러 올 거라고 믿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니까 난 버림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더 흘렀고 이젠 안나가 오히려 도망갈 기색도 안 보이게 되죠. 갈 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카부의 경계가 느슨해졌고 안나에게 인터넷 동영상 같은 거 볼 수 있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탈출 이틀 전에 안나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애타게 찾고 있다는 동영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내가 속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카부가 잠시 외출한 틈을 타서
2년 만에 극적인 탈출에 성공합니다. 딸이 돌아왔고 가족은 이 무너졌던 희망을 되찾으면서 정말 기쁘고 행복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일부에서는 이 사건을 살짝 다른 시각으로 해석했습니다. 안나가 애초에 감금된 게 아니라 카부와 자발적인 동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주장인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감금되어 있던 이곳이 1985년에 지어진, 그러니까 거의 30년 된 아주 오래된 건물이라 방음이 잘 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안나가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을 했다면 충분히 이웃들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챌 수 있었을 텐데요. 이웃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런 걸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안나가 강제적으로 어디 묶여 있었다라는 흔적이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카부의 집을 오가던 택배기사는요, 집을 갔더니 어린 소녀가 웃으면서 택배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어떨 때는 카부와 함께 외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정황상 아이가 겁에 질려서 적극적으로 탈출을 시도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자포자기한 상태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안나의 진술도 살짝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나는 사실 이전에도 이 집을 탈출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말했어요. 카부가 가족이 있는 오사카에 갈 때마다 집을 며칠씩 비우곤 했는데 그 틈을 타서 첫 번째 탈출에 성공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마주친 그 어떤 아이 엄마하고 아줌마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돈 좀 빌려달라고. 근데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돈이 없으니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난 어쩔 수 없이 다시 카부의 맨션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무리 요즘 이제 시대가 각박하다라고 해도 정말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그 중학생 어린 소녀를 그렇게 매정하게 사람들이 지나쳤을까라는 부분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건물의 1층에는 버젓이 공중전화가 있습니다. 안나가 이걸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카부의 집에 설치된 장치 역시 안나의 진술과는 좀 달랐습니다. 실제로 안나가 지냈던 방 이 외부에는 별다른 잠금 장치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또한 안나가 탈출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사실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현관을 보니까 아예 언제든지 안에서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자동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탈출을 하고 싶었다면 그녀가 자유의지로 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요, 안나가 2년 만에 부모님을 만났잖아요. 그 재회하는 모습까지도 논란이 돼요. 부모님은 막 눈물을 흘리고 안나를 깨웠는데 아이는 그저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 뿐이었죠. 안나가 납치된 지 1년쯤 지난 시점이었던 2015년도에 카부가 대학 동창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 여자친구 생겼어. 어쩌면 이런 말을 통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글쎄요, 좀 로맨스로 발전한 게 아니냐라는 여러 추측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대중들이 너무 이제 2년 만에 돌아온 아이한테 가혹한 게 아니냐, 왜곡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런 증거와 정황을 좀 들어보면 그럴듯한 부분이 있긴 하죠. 이런 추정 속에 또 다른 누군가는 안나가 스톡홀름 증후군을 앓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범죄 심리학 용어인데요. 인질이 범인에 대해서 오히려 동정이나 호의를 이제 품게 되는 현상을 말하기도 해요. 종종 범죄 사건에서 발견되는 케이스이기도 하죠. 여러분, 지난 2년간 안나가 어떤 심정으로 감금 생활을 견뎠는지 우리는 감히 추측할 수 없습니다. 설사 그녀가 모든 걸 체념하고 자신의 처지를 순수히 받아들였다고 해서 카부의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사리분별이 정확하지 않은 14살의 미성년자를 꿰어내서 납치하고 감금했다는 건 그 어떤 변명과 정황으로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테라우치 카부는 미성년자 유괴, 감금죄로 기소되었고요. 재판 결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죠. 하지만 여기에 불복해요.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는데요.
다행히 기각됐고요. 2심에서 더 늘어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12년, 한 소녀의 삶을 망가뜨린 죄질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후 일상으로 돌아간 안나는 중학교를 무사히 졸업을 했는데 이후의 자세한 소식은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녀도 대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싶었을 수도 있죠. 다만 안타깝게도 전해진 소식은 사건 후에 그 후유증을 극복하지 못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안나가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를 하루빨리 없애고 행복한 삶을 되찾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